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반석에 올라탄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은 130년 이상 발전을 거듭해온 기계 문명의 꽃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물로 변화시키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구심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현상으로 떠오른 화두가 있죠. 기후일지도 모르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 설정인데요. 자율주행차 환경과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이 세션에서는 많은 안전과 위험성이 교차되고 또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세션에서는 현재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 기술 전망과 안전주행과 사회 안정을 위한 해킹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방호벽 기술 논의도 또 다른 쟁점 대상으로 지적됐고, 제2세션에서는 자율운행 필수 기술 개발과 자동차 전문 교수들이 전망한 자율주행차 환경과 기술 발전 방향을 잡았는데요. 생각하는 지능형 자동차의 인지 능력과 판단, 대응력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인터넷망을 베이스로 한 전자와 전파 혼용 기술의 악용을 차단시키는 기술 개발과 발전에 있습니다. 1989년 4월부터 우리나라 형사정책 선진화를 이끌어온 주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이런 이점과 허점을 살펴보면서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의 추계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한 겁니다. 한국디지털 포렌식학회 정교일 학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자율주행차 환경과 기술 발전 방향은 원격 기술 모토인 무선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그룹장의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동향 발표로 2막이 올려졌는데요. 최정단 그룹장은 운전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인지와 예지를 센서가 대신 감지하는 기술이라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전까지는 안전운전 지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차선 유지와 거리 유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클라우드 커넥티드 자동차 맵을 이용하면 다량의 데이터가 수집된다면서 조사 트렌드와 머신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과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행 정보를 어떻게 얻고 또 기존의 틀을 깨며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슈퍼컴퓨터 알파고 제로가 40일 만에 3,000년간 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인간 지식을 스스로 익히는 학습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상대가 나타나고 돌변될지 모르는 도로 상황에서는 아직 인간의 오감만큼 탁월한 경지가 없다고 비유한 한국통신연구원 최정단 그룹장에게 정밀 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꼭 필요한 정밀 지도를 생성하고 갱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이 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이 클라우드에서 가공이 되면 이런 정밀 맵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자율주행 기능별 단계별로 예측하는 수준이 다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밀맵을 기반으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은 2025년 이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의 탄생을 8년 이후로 내다봤고 첫 번째 지정 토론자인 펜타시큐리티 심상규 박사도 트렌드 키워드 스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보안, 플랫폼, 자율주행, 연결성, 정기화 등으로 세분화되어 가면서 자동차 안전 능력이 강화, 배가되고 첨단 기술은 자가 진단을 초월한 지능형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비포 마켓보단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된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더욱이 자동차는 주변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거대한 변화가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웹 콘텐츠라든지 스마트폰의 환경과 똑같이 자동차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지정 토론을 맡은 군산대학교 권양섭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교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도로 용량의 손실을 줄이고 그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까지 배제해 볼 수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 맵과 내비게이션 지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시스템 해킹에 의한 사고도 예상될 뿐 아니라 원인 제공 주체까지 광범위한 현 법규와 제도는 사고 후의 책임 소재에 또한 아주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더 세밀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가 요구되고 이것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사고 발생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규정 마련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방안까지 포괄적 제도 마련에 시급함을 피력했고 참석자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수사과 최종무 과장 사회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개발은 자동차 분야와 산업에서 제1순위라는 점을 중시했는데요. 세 번째 세션 다섯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민우 김경환 변호사의 자율주행차 입법 전략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입법 쟁점에 초점을 둔 김경환 변호사는 입법을 하려면 반드시 자율주행차와 관계인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비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임 소재지만 자율주행차 책임 구조는 책임이 다르다고 전제했는데요. 제조사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상의 결함, 판단상의 결함, 통제상의 결함으로 설명하면서도 자율주행을 협력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령 준수 의무와 직결되는 알고리즘과 윤리 부분에서는 결과론적 윤리론과 의무론적 윤리론을 언급했고 트롤리 문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 크다는 점을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법과 윤리의 차이를 우리나라 법령 준수 의무와 알고리즘 규제와 비교하는 설명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을 짚었는데요. 소유자와 점유자의 개인 유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리터러시가 안전의 첫걸음이라고 본다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은 영국의 유명 보험회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테슬라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냈지만 보험회사별로도 선도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동 운전 모드의 경우는 기존처럼 의무보험 계약에 의해 해결하고 자율주행 모드일 때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계약에 의해 해결하는, 다시 말해 피해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를 지칭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올 9월 현대해상에서 비슷한 보험 상품이 나왔지만 심도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현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이런 예상 문제들을 세심하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작동 원리의 설명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법을 완전히 엎어야 하기 때문에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닌 현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단거리 위주로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 있지만 만일에 대비한 운행 방법 또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자율주행차와 일반 주행 혼재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보험 관련 등을 시사하면서 가려져 있는 고민거리의 돌출을 염려했습니다. 한 건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 문제 촉발은 물론 기술과 법적인 부분도 같이 커진다고 전제했는데요. 공학적이나 기술적 강과와 후유증 부분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 관습을 참고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화두입니다. 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운전을 안 하고 직접 차가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화두고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 또 우리 관습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의 법적 부분이 인격체 중심이었는데, 이 자율주행차는 하면 법적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학회는 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또 국내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공로상에 이 100% 신뢰성이 없으면 자율주행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생겨서 사망사고가 생긴다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기술적 보안도 중요하지만 100%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메꿔줄 것인지, 보험제도도 문제고요. 또 유인과 또 자율주행이 공로상에 혼재되어 있을 때의 어떤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 자율주행차는 활성화되면서 법적 부분들도 1, 20년 동안 계속 보완을 거듭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뒤집니다. 법적 제도적 부분은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진행에서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형태로 발전돼 왔다는 점을 중시했는데요. 자동차 전공자 없는 프로그램 의존도와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 법적 조건과 현 상황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비례되는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회식은 생략되고, 정교일 한국디지털 포렌식 학회장과 노명선 한국포렌식 학회장의 인사로 추계 국제학술대회 행사는 향후 필요한 자율주행차 발전과 인류 안전을 지키는 초석이자 보고가 될 많은 자료와 관심을 뿌리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구글 딥마인드의 슈퍼컴퓨터 알파고 제로가 익히다는 제목의 대국 보도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맞받아쳤습니다. 40일 만에 3,000년 역사의 인간 지식을 학습했다는 딥마인드 발표에서 인간 지식 없는 바둑 통달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35년 후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진화하는 AI가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회가 되다 보니 빅데이터 없는 분야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비가 빠른 저공 비행을 하듯 운전 또한 인간 두뇌 기능 플러스 표현하기 어려운 오감에 기초한다는 논문을 집중 조명할 필요성은 아주 큽니다. 설왕설래하는 이 시기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자동차 분야의 산업에서 제1순위로 꼽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계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의견과 음영에 가려진 부분을 들춰내서 개선과 발전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발자취를 깊게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2017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이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 한국자원공학회 김선준 회장이 참석했고 웨빈으로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 뚜라탓 우마웅 대사, 우드 맥켄지사 데이비드 톰슨 동아시아 컨설팅 총괄팀장, 서호주 정보강업부 필고리 국장 등 정부, 자원개발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및 학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김영민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 전방위의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10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성공 사례도 적지 않게 나왔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발트, 니켈, 리튬과 같이 수요가 많은 광물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정부나 공기업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은 환영사에서 자원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신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해 많이 연계되어 있고 오늘 같은 심포지엄을 통해 전략적인 것들이 논의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해외자원 개발에는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유공자 포상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LG 상사 홍영기 상무, 포스코대우 김대열 그룹장,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또는 지원을 해온 10명으로 이들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3회 해외자원 개발 바로하기 공모전과 자원개발 대학원생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수여된 청주 동주초등학교 6학년 이윤서 양과 괴산 칠성중학교 1학년 김광민 군을 비롯한 28팀에게 상이 시상됐으며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천세원 씨와 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조기정 씨 등 10명의 학생에게 자원개발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이 시상됐습니다. 저 웹툰에서 최우수상 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민국인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공모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들 많이 보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손실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투자를 해서 꼭 많이 개발해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한양대학교 성원무 교수 좌장으로 주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데이비드 톰슨 우드 맥킨지 수석 컨설턴트는 에너지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2014년도 유가가 폭락하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업계가 재편됐고 아시아 기업 등의 성장으로 앞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메이저 정유사 등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제도 사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에너지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을 본격적으로 하며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해외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고 그에 따라 금융의 형태도 달라진다며 고위험 고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자원 금융시장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펀드 보험, 해외 사업 금융보험 등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은 전기자동차 등 미래기술과 제품 혁신에 필요한 원료 자원의 확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원기술 개발과 사업평가체계 국제화 및 표준화 전략 수립 등 미래 글로벌 자원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학 연관 빅데이터 정보관리 체계 마련 및 디지털 기술 플랫폼 공동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한국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공급 리스크를 반영한 크리티컬 매터리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선정 체계와 주기성,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원 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업성 평가 기준이나 매장량을 국제 표준화해 체크리스트, 투자 정보 관리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호 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현재 직접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현장에 적응하기 현실적인 것은 가장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해외 자원개발 그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평가 그리고 어떤 신뢰성 문제를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실 앞으로 우리가 더 살려나갈 수 있는 해외 자원개발 해외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택 그리고 현실 지난 과거의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떤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의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사항이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디지털 전환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 사업 발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원료 소재 특히 원자재와 관련된 크리티컬 머티리얼은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이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해외 자원 개발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외 자원 개발의 다른 분위기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 특히 석유나 가스, 광물 가격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오늘 많은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이런 원료인 이런 그 에너지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해외 자원 개발 시장에 뛰어들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점, 또 많은 그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교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회식과 기조연설이 끝나고 오후에는 석유가스, 광물자원, 국제협력 세션이 열렸는데요. 각 세션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야별 대응 전략과 함께 다양한 해외 자원 개발 이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행사장 밖에는 자원개발 대학원생 우수 논문 포스터와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의 성과를 알리는 포스터가 전시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찬 후 2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랜드블룸 A에서는 석유가스 세션이, 그랜드볼룸 B에서는 광물자원 세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석유가스 자원 세션에서는 새로운 자원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와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원유와 가스를 채취하는 방법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물 자원에 관한 포럼에서는 전기차 및 신성장 사업에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주재료인 리튬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광물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도 다뤄졌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심권용 사업관리처장은 세계 리튬 현황 및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현재 리튬 시장은 폭발하는 수요로 단기간 급성장하는 추세이며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시장 대응력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리튬 공급 구조를 지배하는 자가 전기자동차 업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리튬 같은 광물 자원 확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다룬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구청모 신사업기획팀 파트장은 리튬, 코발트, 텅스텐, 니켈, 망간 등 5대 핵심 광물을 꼽아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안정화와 비축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국과의 상생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하고 FTA 및 관세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각국은 석유와 석탄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고 침략과 식민지 정벌도 일삼았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금 세계는 새로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든 연료는 안정적인 자원 수급입니다. 자원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 검사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에듀어드 페르난데스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 사무총장이 축전을 보내 축하했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명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 검사는 그동안 운행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는 유일한 관리 수단으로 사고 감소와 대기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여전히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같은 새로운 첨단 안전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검사 기술도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장관 축사를 대독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을 볼 때 내연기관 차량 위주로 검사를 해온 기존의 검사 방법도 혁신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약 가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전국 검사장비 정비사업 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교통안전공단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자동차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 기관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업계는 정비사업 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스마트 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검사 방법과 검사 기계 도입 등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며 정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비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 에듀어드 페르난데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130개의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성된 UN 기구인 시타를 소개했는데요. 각국 자동차 검사 전문가들과 운행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공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설립될 첨단 검사 기술 연구소가 독일의 연구소 FSD와 기술 교류를 이어간다면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및 교통 환경에 발맞춰 자동차 검사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32년 동안 22배 증가했고 친환경 자동차는 불과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엄청난 생태계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환경 전망과 변화에서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1, 2인 가구 증가, 대도시 광역화,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 및 등록 감소, 고령자 사고 증가, 자동차 공유 인식 증가, 주행거리 감소, 고연비, 소형차 선호라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기술 정책 변화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 규제 강화, 에너지원 고갈, 국가안보 및 보안 강화, AI, IT 융합 가속화, FTA 확대로 자동차 시장 글로벌화가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그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다양한 에너지원 자동차 요구 증가, 자동차 보안 기술 요구 증가, AI 기반 자율주행차 등장,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 조화라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소비 행태 변화 측면에서는 합리적 자동차 보유 및 소비, 개인의 권리 및 권한 확대, 효율적 통행 및 이동, 삶의 질 및 행복 중시라는 변화를 예측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공유 등 신규 서비스 등장 및 중고차 이용 증대, 다양한 수단 등장, 대중교통 이동 증가, IT 연계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증가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환경 대응과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자동차 검사 제도 발전, 첨단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 기반 강화, 첨단 자동차 검사 연구센터 건립 착수 등을 제시하고 첨단 안전장치 검사 기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는데요. 오성익 과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공단, 민간이 같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유형의 차량에 대한 검사 제도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첨단 자동차 검사 연구센터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검사 기술의 개발, 그리고 검사 인력의 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일 등 선진국의 어떤 정보를 교류해서 검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 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이어간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검사제도 발전 방향과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는 개선했지만 이산화 질소 개선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검사제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관리 강화와 운행차 검사기관 상시 감시단 운영, 검사기관 및 검사원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관리를 강화해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운행 이륜차 검사제도 강화 연구를 시행하며 검사소가 없는 지역에 출장 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 특별단속, 원격 측정기 개선을 통해 수시 점검의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배진민 검사전략실장은 세 번째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검사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를 공표해 통계화함으로써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적합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 문제도 다뤘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등 법을 지키지 않아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등록과 검사 같은 제도적 보완과 식별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노상 단속 같은 수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국토부와 공단이 함께 세금, 과태료, 보험,
검사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교통안전 파급 효과를 확인했고 국외 자동차 관리 컨셉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국내 스티커 제도와 해외 등록 필증 부착 사례를 소개하며 검사 미필 자동차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첨단 자동차 검사 연구 개발 배경에 대해선 현재 친환경차 보급 현황과 자율차 보급 전망을 수치로 들며 개발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첨단 자동차 검사 연구센터를 구축해 첨단 안전장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나성춘 경기북부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민간업계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자동차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에 따라 정비 인력의 고급화 및 전문성 교육에 나서고 검사 정비 기술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과 최신 검사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검사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 정책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 김장섭 신기술 그룹장이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요. 자사의 상용차 신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진국 메이커들의 기술 개발 상황과 비교해 현재 위치 및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태웅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회장의 좌장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발표를 한 5명의 패널과 더불어 박종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와 하성룡 한국자동차공학회 튜닝 부분 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하성룡 회장은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 대포차, 부실검사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 등이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동차 검사 기준이 다른 문제에 대한 질의에 환경부 김정환 과장이 답했는데요. 마침 이를 해소할 법안이 올라가 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튜닝과 레저 차량에 대한 관리 및 검사 문제에 대한 방안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교통공단과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튜닝 시장과 레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백흥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본부장은 폐회사에서 자동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자동차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동차 관리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문화와 취미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같은 생소한 말들이 생겨나면서 자동차 산업 또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더욱 엄격해지는 환경 기준과 각종 규제를 지키기 위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12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316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 산학연구원 빅데이터 정보관리체계 마련 및 디지털 기술 플랫폼 공동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한국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 공급 리스크를 반영한 이것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선정체계와 주기성,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은 경기도 오산시 공소리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